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우리 장갑차 붉은 등거미가 독일제 스라소니를 제치고 호주로 대량 수출됐습니다. 3조 2천억 원 가까운 규모인데요. K9 자주포에 이은 두 번째 호주 수출 지상무기입니다. 무기 수출 세계 4강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입니다. 자유진영의 반도체 동맹 체결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서 한국, 미국, 일본과 네덜란드를 연결하는 반도체 협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어로 레드백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 장갑차가 링스, 이건 영어로 스라소니라는 별칭으로 유명한데요. 이 독일 장갑차를 제치고 호주군의 주력 무기가 됐습니다. 무려 3조 2천억 원 가까운 규모로 이제 수출한다는 건데 그 의미가 참으로 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맹독성 검인데요. 등이 빨갛다 그래서 레드백입니다. 검이랑 스라소니랑 싸우면 거미가 이겨요. 네. 근데 이번에 이 레드백 장갑차 수출이 의미 있는 것은요. 네. 우리나라 방산 역사에서 최초로 그 수출 그 대상국의 맞춤형 무기 수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 레드백 장갑차와 같은 기종의 장갑차가 이미 우리 육군에 실전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호주 군의 필요에 맞는 여러 가지 전자장비 장비들을 다시 장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지형에도 맞고. 예, 그렇습니다. 네. 호주 지형이라는 게 뭐 밀림이 있는 곳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곳도 아니잖아요. 되게 평지이기 때문에 전차전이 굉장히 유력한 전장터예요. 개활지와 사막도 그렇습니다. 많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레드백 장갑차에 장착된 그 레이저로는 360도를 전차 안에서 다 둘러볼 수 있는 네. 이를테면 이렇게 고글 같은 걸 썼을 때 네네. 그런 어떤 최첨단 전자장치까지 다 장착을 해서 우리가 수출을 하게 우리가 됩니다. VR 썼을 때 보듯이 다 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럼에도 워낙 전차는 독일제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롬멜 장군부터 뭐 네, 2차 대전 그렇습니다. 때부터. 예, 그래서 그 독일이 상당히 가까이까지 추격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따돌리는 과정에서 정말 범정부 차원의 어떤 그 총체적인 어떤 그 전력이 가동이 됐어요. 네.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뭐 할 것 없이 또 우리 군 예. 그리고 민간의 방산업체들이 전부 달려들어서 그 호주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을 한국에 초청하고 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사실 독일에 비해서 뭐 무기 성능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은 이거를 납기 내에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고 아하.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걸 생산하고 개량하니까 네네. 그리고 실전에서 계속 우리는 테스트하고 있는 셈 아닙니까? 네네. 그런 점들 그다음에 확실한 AS 이제 이런 것들까지를 제공을 하면서 따낸 겁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레드백 독성 그 붉은 검입니다. 등이 미래형 궤도 보병 장갑차란 긴 이름으로 불립니다. 자, 이게 미래형에도 방점이 있고요. 궤도 보병 장갑차. 이건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한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장갑차는 사실은 이게 탱크하고 좀 다른 것이요. 보병 운반용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병이 뭐 흔히 이제 군용 트럭 같은 걸 타고 가면은 뭐 10중 8구 탱크에 맞거나 미사일에 맞아서 이게 그 타격을 받게 되니까 이 보병들을 보호해서 작전 지역까지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궤도형 장갑차를 쓰는데 그러니까 전투원을 최대 8명까지 태우고 간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개 분대가 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저게 그 타이어 보통 민간 자동차 같은 타이어형 장갑차들도 있어요. 네. 있는데 저건 궤도형으로 했기 때문에 웬만한 그 타격도 버텨낸다는 것이고요. 시속이 60km까지 납니다. 65km까지 예, 최대 65km. 시속. 예. 그 정도는 아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웬만한 자동차 속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장갑차는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 어디나 다 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황무지에서 65km까지 간다는 거는 대단한 속력입니다.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궤도형 장갑차의 강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복합 고무 소재를 써서 이 무게를 또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연료도 적게 든다. 이런 장점까지 우리가 맞춤형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방산업계에서는요, 가보지 않은 길을 새로 뚫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사실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아무리 이게 중요해도 경제적으로 그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져서 시장에서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 우리 K방산은 이번에 레드백에서도 입증됐듯이 워낙 그 우리가 이미 75년 동안 북한과 전쟁 상태, 준전시 상태에서 대치하면서 끊임없이 무기 개발을 해오고 개발된 무기를 그냥 전시장에다 놔두는 게 아니라 실전에 투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개발하고 성능 보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맞춤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은 말 그대로 다수 품종을 소량으로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호주 맞춤형이 있는가 하면은 뉴질랜드 맞춤형이 있고 독일 뭐 스페인 맞춤형이 다 따로따로 있을 그렇죠. 테니까. 또 중동용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인 거예요. 네. 예, 이런 거는 어느 나라 방산도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가려 그러면 엄청난 이 사전 투자라든지 또는 정부의 지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이 다품종 소량 맞춤형 방산은 미국도 하기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해내고 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안 가봤던 길 또는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우리 방산업체들이 열어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게 독일하고 당초에 컨소시엄을 꾸리려고 우리가 요청했더니 독일이 퇴짜를 놓으니까 예. 에이 그럼 한번 붙어보자 하고 링스하고 싸워서 4년 만에 예. 이겼다는 점에 더 의미가 처음에는 있죠. 한번 해보자는 거였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워낙 그 전차 시장, 장갑차 시장을 독일이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독일도 자기들이 워낙 앞서가니까 굳이 컨소시엄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같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산 쪽에서 아마 5기가 발동한 것 아닌가 네. 한번 그런 해보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꼭 이게 무슨 감정적인 5기 문제가 아니라 독일을 넘어서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장갑차 탱크를 생산해도 2급, B급 취급받지 않겠어요? 은메달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 점에서 이번에 정면 승부를 했고 이걸 돌파했다는 의미에서 민관이 모두 함께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새 길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이 레드백 장갑차의 신화를 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지난 7일에 방문했습니다.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여기서 주재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발언의 핵심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위 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방산 협력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서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 개발, 교육 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방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계 방산 시장 수출 점유율은 2017년에는 12위였습니다. 여기서 4년 만에 8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해마다 한 단계씩 오르고 있는 그런 셈인데요. 윤 대통령이 제시한 2027년 세계 4강 진입도 지금 가능한 그런 가파른 상승세라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저 그래프에서도 2021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을 제가 지금 다시 보면서 저 발언을 할 때 대통령이 참 감회가 깊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방위비와 경제성장은 이게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방위비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무기를 사서 안 쓰더라도 재워놨다가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폐기하고 또 새로운 무기를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경제적인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소비돼서 없어진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들
방위비 부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방위비 부담. 이렇게 내야 얘기합니다.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사실 그동안은 이 방산 그 무기 체계를 갖추는 이 군사비, 방위비라고 하는 게 늘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네. 이제 그 방산이 단순히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세계 7위권으로 또 4위권으로 도약하면서 정말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 종목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방위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 같으면 방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나라가 없고서 무슨 경제입니까? 그러니까 방위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방위를 위한 방산이 돈까지 벌어온다는 거니까 그 점에서 이 K방산의 그 여러 가지 효과는요. 뭐 정말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은 이날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우리 국방의 신산업 5대 분야를 지목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소총, 전차만이 아니라 여기로 가야 된다. 어떤 것들입니까? 우선 우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위성도 쏘아 올렸잖아요. AI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고요. 유무인 복합입니다. 저 무인기와 이 유인기가 복합적으로 작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IT가 있고 로봇이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다 나름대로 히든 챔피언 종목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앞서가거나 또는 열심히 도전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무기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보시면요. 무기의 발전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보시면 그 시대의 최첨단 기술은 다 무기와 접목됩니다. 아하.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IT도 최첨단 IT는 일단 무기에다가 먼저 써보는 거예요. 그게 방위를 위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테스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 개발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이 생활 필수품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전이 되고 이게 대중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저 5개 영역에 비교적 방산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거나 갖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겠다. 5개 분야를 선택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방산 시장의 선두 그룹으로 치고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대통령이 발표한 거죠.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이 2차 방산 수출 전략 회의가 끝난 뒤에 방위 산업계에서 일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안보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고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런 국가 간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국가 간에는 경제 협력이라든가 기술 협력이라든가 또 이런 문화, 정보 이런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쉽고도 아주 이 간결한 발언인데, 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가까워도 이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이 방해 영역, 군사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 간 협력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미국의 방산업체하고 계약을 해도 미국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2개, 3개의 벽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벽을 치는 이유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또는 독점하고 있는 군사과학 기술을 다른 나라에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무기를 이제 수입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무기만 달랑 수입해서 맨날 이 고기만 얻어먹고 고기 잡는 법을 자기가 배우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의뢰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고기는 살 수밖에 없지만 네. 살면서 동시에 낚시하는 법도 좀 가르쳐달라고 계속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 협력과 기술 제공을 계속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잘 하는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고 외교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방산 수출 국가로 올라서면서 우리가 다른 많은 나라들한테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았던 그 서름이 있잖아요. 70년 동안 받았던. 그렇죠. 예, 그 서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술을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동시에 미국이나 우리가 주요하게 무기를 여전히 수입해야 되는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가 이 정도의 방산 능력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믿고 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처럼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가 확고한 상태에서는 이런 주문이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외교가 보이지 않게 이 우리 방위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ADD, 즉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에 대한 각별한 당부를 좀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요.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의 방산기업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못하다는 지적이에요.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서 처우 보상 체계를 개선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떠오르는데 연봉 차이가 꽤 크더군요. 꽤 크죠. ADD는요, Agency of Defense Development의 ADD인데요. 이게 이제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국책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인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그 신분에 그 상응하는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간 기업의 연구원들이 받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죠. 억대 연봉 못 주죠. 사실은 실력은 뭐 제가 보기에 어느 민간 기업 못지않게 ADD 연구원들이 실력이 아주 월등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이 보상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애국심 하나 갖고 버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들은 그 애국심만으로 버텨내긴 했으나 이제 우리 MZ세대 연구원들한테 계속 그걸 강조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또 솔직히 따지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 ADD를 만들었을 때는 파격적인 대우를 이분들한테 했어요. 네. 지금의 우리 원로 선배 그 연구원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대개 당시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아니에요. 뭐 MIT에서도 오고 그랬죠. 다 미국의 유수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나 미국의 유수한 대기업 방산업체에서 좋은 연봉 받고 대접받으면서 일했던 분들을 애국심의 호소에서 한 명 한 명 스카우트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충분히는 못해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챙겼고 사실 그중에 몇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들은 미국에서 받던 월급의 5분의 1밖에 안 받고 자기는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분의 1도 와서 보니까 똑같은 조건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 그 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30년, 40년 우리 한국형 방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연구원이기 때문에 ADD가 그만큼 소중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문화나 생각이 다른 MZ 연구원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기와는 또 다른 이 전자전 시대의 무기 체계가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 충원되는 연구원들에게 애국심 못지않게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오죽하면은 빈살반 왕세자가 여기 와서요. 이 ADD 보고 나서 홀딱 반해가지고 이곳을 아예 통째로 사고 싶다 이런 말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 ADD는 1970년 자주국방의 절실함을 느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ADD를 수시로 찾았고 연구진에게는 당시로선 파격적인 보수 그리고 고급 관사 이런 걸 제공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산의 역사를 얘기하면 제가 정말 몇 가지 얘기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ADD는 우리 앵커께서도 그렇게 잘 설명을 하셨고 이를테면 지금 경상남도 수부도시인 창원이 있잖아요. 네. 창원의 기계공단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전적으로 이 방위산업 때문에 건설된 계획 도시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창원을 기계공단, 기계산업공단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거기서 소총 만들고 탄환 만드는 공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입지를 창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북한군이 공격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위에 산악,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분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포탄 떨어뜨리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걸 할 수 없을 정도의 각도가 지형상 구성되어 있는 게 창원이다. 탑건에 나오죠. 예. V자형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창원이 기계공단이 된 거고 지금의 창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제가 K방산의 역사 얘기하면서 꼭 말씀드리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산미특수강이라는 기업. 아, 네. 지금은 이제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졌습니다. 네네. 포스코에 흡수 됐는데 이게 그 우리가 포철에서 철을 생산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포철에서 생산하는 철의 주는 후철이라고 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박을 만들거나 네네. 자동차 만드는 데 쓰는 건데 이 M16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해도 이 후판 갖고는 안 돼요. 이게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고 엄청난 압력이 갖고 하기 때문에 갈라지거나 뭐 터지거나 이러거든요. 총신 같은 거 만들려면 이 특수광이 그렇죠. 필요하죠. 그게 특수광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특수광은 말 그대로 특수한 분야에 조금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그 경영 논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하나하나 특수광을 만드는데 엄청난 R&D가 들어가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특허를 출연하는데 막상 수연은 얼마 안 되는 네.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K방산으로 수출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미특수광을 대통령이 직접 기업인한테 얘기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산미특수광 같은 기업이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의 이 방산 발전에 밑거름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의 K방산은 그런 수많은 기업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ADD의 발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 하나 있죠. 바로 지대지 유도탄, 즉 백곰 개발 사업입니다. 당시의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유도탄 개발에 성공했다. 1978년 9월 유도탄 종합시험기지에서는 우리 기술진이 그동안 개발을 거듭해온 각종 지대지 유도탄의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자주국방의 새로운 기원을 이루겠다. 다음은 다련장 로켓. 단추만 누르면 로켓 포탄이 소나기 퍼붓듯 연속적으로 발사된다. 먼저 단발 발사. 다음은 연속 발사. 이 가공할 화력은 광범위한 적의 목표물을 강타하여 순식간에 초토로 만들어버린다. 네, 과학자 800여 명이 투입된 이 초대형 프로젝트 백곰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1년 전인 1978년 9월 26일 박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보시는 대로 감격적인 시험 발사는 성공을 했었는데 네. 그 뒤가 좀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 백곰 프로젝트 과정에서 정말 여러 번 이 벽에 부딪혔는데 지금 같으면 아마 이 미국이나 여러 나라의 이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일체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네.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이 도우사 이런 이 로켓 발사에 성공하게 됐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대로 저 때가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 북한과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목숨을 건 이 체제 경쟁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이제 이미 추월을 했어요. 70년대. 네. 추월을 했으니까 더욱이나 김일성 집단 입장에서는 군사력 갖고서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해야만 되는 이 상황에서 이 자주국방의 요구는 더욱 절실했고 네. 그래서 미사일 개발 성공까지 갔는데 저 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미국이 노태우 정부 때 우리 미사일 발사를 180km로 제한을 하는 그렇죠. 협정을 맺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저 정도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게 무기 경쟁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 에스컬레이션의 촉발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걱정을 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주변 국가인 중국이나 소련, 당시에는 소련이 건재할 때니까 자극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전략적 고려 때문에 우리의 미사일 발전을 늦춘 거예요. 네. 그 바람에 사실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우리 실력은 있지만 마음껏 로켓 개발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아픈 역사까지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열정에 감복한 ADD 출신 연구원들의 자긍심은 참으로 남달랐습니다. ADD의 창립 멤버였던 재미도표 강춘강 여사가 평생 모은 연금저축 100만 달러를 모두 ADD에 기부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요, ADD를 세우기 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라고 합니다. 카이스트와는 다른 겁니다.를 4년 앞서서 먼저 설립했습니다. 당시 영상 역시 함께 보시죠. 과학기술연구소가 동양에서 제일 가는 시설을 자랑하면서 서울교외 홍릉 숲속에 세워졌습니다. 65년 5월 박존슨 양 대통령의 공동 성명에 따라 66년 10월에 작공, 만 3년 만에 준공을 보게 된 이 과학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 과학연구의 본고장의 역할을 다해서 과학의 발달로 경제 건설과 생활 문화 향상의 중추적인 기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홍릉 가면 홍릉갈비만 생각날 테지만 저런 곳입니다. 홍릉은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을 감사하는 1965년에 당시 존슨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뭘 해주면 좋겠느냐라는 존슨 대통령의 제안에 한국의 국방연구소를 하나 설립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로 홍릉 키스트의 탄생 비화가 바로 이건데요. 자, 좀 회고해 주시죠. 예. 사실 베트남전을 생각하면 우리의 젊은 청년 군인들이 뭐 수십만 명, 연인은 수십만 명이 가서 정말 피를 흘린 곳인데 그 피해 대가로 우리가 이 산업화 근대화를 여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이외에도 사실은 국방의 필요가 굉장히 컸어요. 네. 이를테면 당시 우리 군이 월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할 때 미군이 쓰는 무기와 똑같은 무기를 지급받아서 썼거든요. 그렇죠. 미군 입장에서도 무기가 다르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그 무기를 쓰고 나면 그냥 갖고 올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쓰고 미국에 반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해해가지고 설계도를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고 우리가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계천에서 부품 다 구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 소총 발전의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트남 전에서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뭘 해줄까 했더니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달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생존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초석을 놨던 그런 역사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를 회고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장영실 뒤에는 세종이 있었고 ADD와 키스트 뒤에는 박정희가 있다. 고성국 시사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발하기 앞서 프랑스의 AFP 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가졌는데 한국, 미국, 일본과 네덜란드를 잇는 자유진영의 반도체 동맹 강화가 이번 방문의 최대 목표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구축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입니다. 이번 ASML 방문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힌트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2주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덜란드 방문 출발을 앞두고 공개된 윤 대통령의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떤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첨단 기술에 기반한 각국 간의 양국 간의 경제 협력, 특히 안보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협력체를 만들자.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울이면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겠다. 그래서 중요한 반환점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어요. 네덜란드 우리가 아는 튤립, 뭐 풍차, 하이딩크 이런 나라가 이제는 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의 장비 기술과 우리나라의 첨단의 인류의 생산 기술이 합쳐지면서 세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네덜란드에 방문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이 서면 인터뷰에서도 지적한 자유진영의 반도체 동맹, 한미일, 여기에 네덜란드를 연결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나요? 한국은 대량 생산 기술이 뭐 세계 초인류 아닙니까? 미국은 설계와 기술을 갖고 있고요. 일본은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뭐냐? 장비거든요. 그래서 장비의 세계 1인자라고 하는 네덜란드 장비를 통해서 서방 국가의 자유진영의 반도체 동맹을 가짐으로 해서 이것을 안보와 연결시키면서 전 세계적인 자유 경제 질서의 핵심으로 지금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지금 의도를 갖고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나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기본 틀을 만드는 그런 첫 발을 디디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처는 오전 11시에 네덜란드를 향해 출국했습니다. 그 장면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네, 3박 5일에 걸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올해 마지막 해외 방문이 되겠고요. 공항에는 여당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청와대 수석들, 참모진이 나왔습니다. 지금 떠나서 이제 네덜란드를 향하고 있는데 막 지금 비행기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윤 대통령의 3박 5일에 걸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도 저희가 한번 살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살펴보면 거의 반도체, 세미컨덕터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시작에서 끝까지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ASML을 지금 노광 기계를 만드는 그 세계 유일하죠. 여기를 방문하는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국왕이 같이 가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돼 있어서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나는 그런 동맹을 반도체라는 첨단 기술 위에 올려놓는 안보 협력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방문이라고 할 만한 이번 방문에 대해서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방문 목적을 한번 브리핑한 걸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구축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입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도체 동맹의 기반 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가치의 연대에 기반한 외교 안보 협력, 첨단 기술 연대에 기반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0일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반도체를 비롯한 양국의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네덜란드는 흔히 슈퍼을이라고 불립니다. 자, 을은 을인데 갑보다 힘이 훨씬 더 센 을이다, 이런 뜻인데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장비 중에 노광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EUV라 그래서 엑스트라 울트라 바이올렛에는 적외선을 쓰는 부분들인데 세계에서 딱 이 회사만 지금 만들고 있고요. ASML. 예, AS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장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2나노의 공정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많이 그걸 쫓아오는데 실질적으로 업계에서는 20년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뭐 일본도 니콘 뭐 이런 데서 해보려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동맹적인 차원으로 지금 접근이 가고 있고요. 우리 연전에 21년도에 ASML 사장이 와갖고요. 화성에다가 2,400억을 들여서 2025년까지 연구소와 서비스센터를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끈끈한 부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과 네덜란드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를 여기서 장비, EUV 장비를 사오는데 네. 딱 40대 1년에 만드는데 우리는 10대밖에 못 받아왔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텔도 TSMC도 줄 서 있고 삼성전자가 그렇습니다. 좀 뒷줄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요. ASM에서 어떤 전략을 썼냐면, 자,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데부터 먼저 주겠다. 인텔이 15%, 뭐, 근데 삼성전자는 3% 갖고 있거든요. TSMC가 5% 갖고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준 거예요. 얼마나 이 전략을 잘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밀한 지금 뭐 관계에 있는 것이 최근에 엑스포 2030 네덜란드가 서구 진영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지지해 준 나라입니다. 아, 29개 지지국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다. 여기 네덜란드고요. 아, 쉽지 않네요. 쉽지 않고요. 자, 6.25 때 미국, 영국, 호주 다음에 수교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가지는 그런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덜란드 뭐 오렌지 유니폼이 있는 축구 잘하는 나라, 히딩크의 나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슈퍼 의리된 네덜란드의 1등 공신 계속 얘기해 오지만 역시 네덜란드의 자랑 ASML인데요. 자, 이게 어떤 회사인지 다시 한번 보시죠. 펠트호번이라는 데 있고요. 네. 시가총액이 329조 5,845억 원. 조입니다, 조. 매출이 재작년, 그러니까 3년 전 기준으로 140억 유로, 18조 9,508억 원이니까 지금은 20조 원대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합니다. 자, 왜 중요한가 좀 설명해 주세요. 전 세계 이제 뭐 5나노 이하, 지금 이제 뭐 3나노 이하의 노광 공정이 가능한 EUV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뭐 이 범용적으로 쓴 건 DUV라는 게 있는데요. 딥 울트라 바이올렛인데 이거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장비를 생산해서 2나노 밑으로는 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첨단의 그런 시설에서 첨단의 과학으로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이 회선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에서 저기가 없으면 아무런 뭐 지금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의 기술이 만들 수 없고요. 그러면 ASML이 갖고 있는 기술하고 다른 장비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20년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네.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언감생신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슈퍼홀 중에 슈퍼홀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건을 파는데 값들을 줄 세우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 네덜란드 ASML입니다. 자, 이 ASML 본사 그리고 클린룸의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또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새로 확장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EUV의 노광 장비가 이곳에 더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슈퍼홀 네덜란드의 입지가 더 확장되겠죠? 이 반도체 업종에 저도 이제 1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절대로 안 보여주는 게 클린룸입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 장비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거에서 그 회사의 공정을 알 수 있는데요. 거기를 보여주겠다 하는 것은 진짜로 너와 나는 피를 나는 혈맹이다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 확장 공간을 보여주는데 그렇습니다. 저기가 완공이 되면 2026년에 40대에서 90대로 가고 네. 그다음에 28년에는 하이NA 노광기라는 게 있대요. 이건 아주 첨단이죠. 더 첨단 장비인데 그게 플러스 2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뭐 어떤 계획을 할 거냐면 2025년에서 2028년 사이에 100대 EUV를 확보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연구 개발부터 수월하게 나가는데 여기 새로 짓는 데를 보여준다는 것은 지금 뭐 TSMC에는 지금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그리고 삼성전자의 회장까지도 같이 가는 이 방문단에게 이걸 보여준다 그러면 자 고르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국의 첨단 제조 생산에 대한 그런 후원을 하겠습니다는 진짜로 글보다 더한 지금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요, 앞서 2번이나 피터 베닝크 ASML 회장을 만났습니다. 2번을 이미 만났고 이번이 3번째 만남이 되는 건데 특정 회사 대표를 일국의 대통령이 3번씩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요. 제가 피터 베닝크 회장도 한 2번 뵀습니다만은 웬만하면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 이제 이렇게 3번까지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재용 회장이 2번 이상 만났고 특히 무슨 뭐 자기네들이 대통령이라서 만나고 왕이라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국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 결성체를 맺을 때 자기네 나라의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도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ASML이 단순하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한 국가의 대통령을 모시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통한 우리는 혈맹이요 같은 피를 나누는 그런 형제라는 것이 이번에 아주 극렬하게 드러난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저 자세를 보면요, 저게 대통령실에 왔을 때 피터 베닝크 회장 만났던 그 모습인데 윤 대통령이 오른쪽 팔꿈치를 기울이면서 회장 그렇죠. 쪽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외국 기업 대표 일론 머스크 만났을 때도 저러지 않았는데 네. 이 굉장히 다가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3번째 만나면 네. 사실상 보통 타인도 3번 만나면 친해지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3번 만나서 이번에 세게 좀 부탁을 하겠죠? 뭐 세게 부탁하는 건 이제는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앉아서 3번 만난 데 자체가 뭐 새로 나오는 EUV 그리고 반도체를 통한 우리의 동맹은 끝이 없이 나가자는 그런 아주 굳건한 얘기가 되겠고요. 뭐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굉장히 많이 지금 뭐 연결되는 거 여러분 잘 아지 않습니까? 인조 때 박연일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멜 표류기 뭐 등등 여러 가지들 했을 때 네덜란드 우리나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한 배를 탔다고 보여집니다. 은퇴한 히딩크 감독도 깜짝 초청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어요. 히딩크 감독을 3년 전에 100명의 네덜란드 기업인이 한국에 방문할 때 그때 같이 왔었습니다. 네. 자,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이번 방문으로 네덜란드와의 신규 원자력 건설소 이 건설 사업 참여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탄소 에너지 연대 그리고 청정 에너지 협력 등에서도 협력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원전에 그 연정 합의문에까지 그 원전 건설을 썼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규 원전 2개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1,500메가와트 지금 용량입니다. 북해엔 뭐 플랜트 뭐 등등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가는 부분으로 가는데요. 네덜란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2023년도 세계 디지털화 국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네. 네덜란드가 2등입니다. 세계 2위. 1위 미국, 2위 네덜란드, 6위 대한민국입니다. 그 정도예요? 여기가요, 미국보다 2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농수산물 수출이 2위입니다. 기술과 디지털로 똘똘 뭉친 데가 네덜란드입니다. 굉장히 강소국이지만 여기서 대국을 향해서 진짜 슈퍼을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정도로 배포도 좋고 기술도 있고 그다음에 한번 친구를 맺으면 끝까지 가는 아주 좋은 혈맹을 조금 더 우리 가까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국과 네덜란드 기업인 200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한 네덜란드의 첫 비즈니스 포럼이 진행될 예정인데 놀라운 사실이요. EU 가운데 최대 한국 투자국이 네덜란드고 독일에 이어서 EU에서 우리나라와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2위가 네덜란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지금 반도체 그 EUV 사는 것들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시니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유럽에서 네덜란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한국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또 교역액으로는 독일에 의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생각나는데 네. 거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야말로 우리가 파트너로서는 최적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도 그 안에 보면요, 농수산물도 굉장히 많고요. 네. 뭐 화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번 같은 길을 가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진짜로 굉장히 우리 영원한 친구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을 들여도 될 수 있는 나라 네덜란드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덜란드를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또 네덜란드 방문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또 그때 가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